네, 이어서 한국 체육사 중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한국 근현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기의 체육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볼 텐데요. 개화기 체육을 알아보기 전에 개화기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기는 개항 이후인 1876년부터 구한말로 표현되는 1910년까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근대적 지향성이 강렬했던 개화 사상과 그리고 자주 수호 의식이 강했던 위정 척사 사상 그리고 반침략 반봉건의 동학 사상을 배경으로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한 격동의 시기였던 이 개화기 시기에 우리 민족은 교육 입국의 의지로서 교육 근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교육만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라는 관점을 이때 당시에도 갖고 있었다는 점 이해할 수 있겠죠. 고종 19년부터는 양반도 장사를 하고 서민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사민평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개혁에 대한 의지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갑오개혁을 통해 일어난 교육개혁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세계 열강들은 이미 개화를 끝내고 굉장히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교육 입국 조서를 잘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1895년 2월 고종이 조칙으로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 조서로서 종래의 유교 중심 교육을 탈피하고 덕양, 채양, 지양, 즉 삼양에 힘쓰며 헛된 이름과 실용을 분별하는 실용 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채양은 바로 우리 체육과 관련이 가장 깊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교육 입국 조서의 공포는 지배 계급에 한정되었던 교육의 기회가 이런 산업공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확대된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육 방침이 전통적 유교 중심의 교육에서 근대적 전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덕체지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체육을 교육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로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요런 다양한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명 또는 인물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양한 이런 기관 학교 그리고 인물들은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해원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의사 신분으로 입국한 알렌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배제학당은 아펜젤로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선교 개통 학교 중 일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최초의 학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각종 서구 스포츠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화학당은 1886년 스크랜턴 부인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입니다. 스크랜턴이 18명의 여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하자 명성황후는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이 학교는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로 성장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체육과가 개설된 학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신학교입니다. 1886년 언더우드가 고아들을 대상으로 설립해서 안창호, 김규식 등 많은 민족 운동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경신학교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성외국어학교는 조선정부가 영어교육을 위해서 세운 학교로서 다양한 서구 근대 스포츠 문화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외국어학교는 영어교육을 위한 학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개화기 체육의 발전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근대 학교 체육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동네 무예학교, 원산학사, 기독교 선교 계열 이런 학교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동네 무예학교입니다.
1878년에 개항장인 동네에 일본 세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예 교육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무예학교는 일찍이 무예에 대한 조예와 구사 능력이 강조되었으며 시대적 요구에 따른 무예 교육의 성향이 무예 학교로 연결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산학사입니다. 원산학사는 1883년 개화파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 덕원부 원산에 설립한 근대식 학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 원산학사가 갖고 있는 체육사적 의미는 설립 초기에 문사 양성을 위한 문예반 약 50명과 무사 양성을 위한 무예반 2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는 무비자강을 강조하였으며 이처럼 그 격동의 시기에서 이런 어떤 국가의 이런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선교계열 학교의 체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까지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확고히 뿌리를 내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특히 교육과 체육 스포츠 영역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근대 체육사의 변화는 선교학교, 즉 미션스쿨과 YMCA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립,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체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공립학교의 체육입니다. 교육입국 조서가 발표된 이후에 체육은 소학교와 고등과정의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었으나 시설과 지도자의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체육 수업이 실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관립 외국어대학에서 체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병식 체조와 기계 체조를 통해서 신체 단련하였고 일부 서구 스포츠 문화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립학교의 체육입니다. 1905년 한일 병합 이후 민족의 생존을 걱정하던 많은 선각자와 민족 지도자들이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 구국 운동을 펼쳤으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립학교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민간인에 의해서 설립된 사립학교는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잡고 국난 극복을 위해 새로운 학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립학교로 민영환이 세운 흥화학교, 서광세와 이강종이 세운 낙연의수,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1900년대 초 시대적 상황에서 교육은 곧 우리나라의 국권회복 운동의 수단으로서 인식이 되었으며 각종 사립학교에서도 민족 정신의 고취와 체력 단련이 강조되었고 덕육과 체육, 지육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체육도 중요한 교과목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는 1895년 5월 2일 영어학교의 영국인 교수 허치슨의 지도하에 개최된 화류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회는 화류회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체육은 정신적 국민을 양성하는 근본이며 국민의 단합을 유도하였으며 국가 자강을 위한 중요한 의미로 인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회는 근대적 의미의 체육을 널리 보급하는 여행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민족적 위기를 맞아 새로운 지식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사회적 기능도 담당하였으므로 운동회가 지니는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근대전 체육이 도입되고 보편화될 수 있었던 배경 요인을 파악하려 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에 체육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년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쉽게 학습을 했던 분들은 잘 맞출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 잘 이렇게 그 외우지 못했거나 학습이 좀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대한체육
구락부입니다. 1906년에 김기정 등과 같은 300명이 함께 만들었으며 서울에서 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체육단체이다 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에 훈련원과 장충단, 마동산, 삼선평 등지에서 축구와 높이뛰기, 멀리뛰기, 달리기, 씨름 따위의 스포츠를 즐기고 보급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한체육국민회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체육의 선구자이자 병식체조 개척자인 노백린이 병식체조 중심의 체육을 비판하며 1907년 10월에 창립한 체육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중심의 신체 활동을 굉장히 크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덕과 지혜 치우친 교육의 문제점과 병식 체조 중심의 학교 체육을 비판하고 올바른 체육 이념 정립과 체육 관련 정책 개혁을 목표로 올바른 국민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의 체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학교 체육을 가장 먼저 알아보면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무단통치기 1910년부터 10년간, 9년간 1919년까지의 학교 체육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단통치기 학교체육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우리의 국권이 상실되면서 국권 회복과 부국강병을 위한 민족주의 체육도 그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은 조선총독부의 조선교육력 공포로 일본의 충량한 시민 양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고 1914년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의 제정을 통해서 모든 학교에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식민지 통치 하에 학교 체육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 놓았고 일본식 유의가 도입되었으며 체조와 교수 시간 이외에 여러 가지 운동을 실시에도 모방하였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한일 병합 후 일본으로부터 스웨덴 체조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유의가 도입되면서 학교 체육은 점차 병식 체조 중심에서 벗어나 그 내용이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개화기 학교 체육이 지니고 있던 민족주의적 성격을 말살하고 일본화에 정착을 시도했던 시기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화통치기의 학교체육입니다. 문화통치기 학교체육은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학제를 외형상 일본과 같은 체제로 개편하여 형식상 창조적 정신과 자주적 행동에 따라 행해지는 스포츠나 유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육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체육교육 발전을 도모한 것은 아니었으며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학교 체조 교수 요목에서 규정한 교과 역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의 학교 체육 정책은 식민지 교육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민족 말살기의 학교 체육입니다. 민족 말살기 학교 체육은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전시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학교 체육에는 군사훈련화가 강제되었고 황민화 교육을 강제하기 위해 황국 신민체조가 실시되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때는 전시와 체력 관리의 목적으로서 체력장 검정을 실시해서 체력 증강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팝스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체력장이라는 프로그램이 학교에 존재하였습니다. 이것도 바로 일제시대 때의 낡은 유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학교 체육은 체육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전시체제 하 일본 군국주의의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나타난 체육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1910년에서 1914년까지는 조선교육령 공보기의 체육, 1914년에서 1927년까지는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의 제정과 개정기의 체육, 1927년에서 41년까지는 학교 체육 교수 요목 개편기의 체육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근대 스포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권투입니다. 1912년 광무대와 단성사의 주인이었던 박승필이 육아권 구락부를 설립해 회원들에게 지도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YMCA 체육부에서는 1927년 제1회 권투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는데 약 30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탁구는 1914년 조선교육회 내에 조직된 경성구락부의 원유회에서 행해진 것이 처음인데 경성구락부에서는 탁구 설비를 잘 갖추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는 1921년 소년부 탁구 경기대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대교 시합과 전국대회 등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도입니다. 역도는 1926년 11월 일본체육회 체조학교를 졸업한 서상천에 의해 도입되었는데요. 조선체력증진법 연구회의 설립을 통해 학교와 일반 사회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역도대회는 1928년 2월 24일과 5일 양일간 YMCA 주최와 조선일보사의 후원으로서 제2회 조선 역도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이 대회가 한국에서 역도대회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은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걸쳐서 각종 근대 스포츠가 유럽과 미국, 일본으로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역도만큼은 일본 유학 출신자인 서상천에 의해서 도입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서상천이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또 출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 지도자의 활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각 인물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서상천 선생님이 이제 나오는데요. 서상천 선생님은 1923년 일본 체육회 체조학교를 졸업한 후에 1926년 휘문 고등보통학교의 체육교사로서 부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역도를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각종 역도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중앙체육연구소의 지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체육동지회 임원, 대한체조협회 회장, 대한씨름협회 회장 등에 취임해서 한국 스포츠의 기반 형성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억겸입니다. 유억겸은 연희 전문학교 교수로서 광복된 조국의 교육의 100년 대계를 세우기 위해 학제 개편을 실시하였고요. 교재 편찬 등에 힘써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선체육계의 여러가지 현안 문제 등을 개선을 하고요. 학교 체육의 개선 그리고 전국 체육주간의 실시와 각 지방의 스포츠 단체의 조직을 통한 사회체육,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선체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학교와 인물 외에도 다양한 조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조직들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니 해도 현재의 대한체육회 전신인 조선체육회입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올해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조선체육회는 1920년 일본 유학생 국내 운동가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조선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조선체육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대회를 유치하기도 했고요. 조직의 체계를 갖춘 조선체육회는 조선의 체육을 지도 및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은 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선전, 체육에 관한 도서 발행, 체육에 관한 각종 경기대회의 주최 및 후원, 그 밖에 본회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등을 두루 실시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배웠던 조선체육회와 이름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어떤 업적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예, 그런 조선체육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2월 조선에서 체육을 장려하고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당시 활발하게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성 정구단과 경성 야구협회가 중심이 되고, 언론기관인 조선신문사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이 바로 조선체육협회입니다. 조선체육협회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스포츠 활동을 주도한 단체로서 한국 근대 스포츠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선체육협회 주최의 조선신궁경기대회는 조선인 선수의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체육협회의 설립은 조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대표하는 조선체육회 설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조선체육회가 일제강점기에 한국 근대 스포츠의 보급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서체육회입니다. 1924년 평양에서 설립되었던 관서지방의 체육대회를 의미하고요. 관서체육회는 한 지방 체육회 수준을 넘어서 당시 경성의 조선체육회와 함께 조선체육의 쌍벽을 이루는 단체입니다. 연중 행사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성운동장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성운동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 텐데요. 동대문 운동장을 의미하겠죠.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동대문 운동장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5년 10월 15일 경성운동장이 개장이 되었고요. 각종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단체라든지 각급 학교 그리고 각 언론기관에서 축구, 야구, 정구, 육상, 종합경기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와 올림픽 경기대회, 극동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예선전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1945년에 서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1984년에 동대문 운동장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철거돼서 현재 여기는 동대문 디지털 프라자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적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주 독립이죠. 자주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만이 사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을 이룬 아주 훌륭한 나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YMCA 스포츠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났죠. 자, 개화기부터 외국인 선교사가 근대 스포츠를 도입 및 보급하면서 한국 근대 스포츠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단체가 바로 YMCA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질레트라고 하는 교사는 1903년 황성 기독교 청년의 초대 총무를 역임하였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야구와 농구를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개화기 YMCA를 통해서 우리나라 근대 스포츠의 발달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민중들은 어떤 스포츠 활동을 즐겼을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씨름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은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이렇게 이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발달해 온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씨름은 민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행해졌는데요. 민족 정신 고양을 위한 스포츠로서 민중의 지지를 얻어 주로 장터나 강변의 모래사장에서 행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씨름은 1919년 독립운동 이후 민중스포츠로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동아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씨름은 민중스포츠의 일종으로서 국민의 복원에 한 효과를 보이고 민중에게 질서와 훈련을 배우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건체조입니다. 1930년대 체육의 대중화를 위해서 조선인 체육 지도자들이 보급한 체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에서 스포츠가 일부의 계층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포츠의 민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이 되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황국신민체조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황국신민체제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전시동원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면서 일본은 조선인들을 언제든지 전선으로 내보내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사 자원으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정시는 국체론 을 주입하면서 육체는 각종 체조나 무술, 교련 교육을 통해 충실한 한국 시민으로 육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조선 총독부는 없어졌죠. 이런 그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고안한 한국 신민 체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송기정과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일 것 같은데요. 1936년에 개최된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1등과 3등을 우리나라가 독식하게 되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말소한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한국 올림픽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때 송기정의 우승에 대해서 그 당시 국내외 각 언론에서는 인류 최대의 영예인 올림픽 경기대 마라톤에서 각국의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해 민족의 영예와 자신감을 주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일제 치하했던 해당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수한 국민성을 다시 한번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연계시켜 가지고 일장기 말상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기자 8월 25일 날 동아일보 기자는 송기정의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지워진 채 지면에 실게 되어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를 함께 내었습니다. 자, 광복 이후에는 체육과 스포츠 진흥 운동의 전개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해방 이후에 1940년대와 50년대는 신체육 개념을 기반으로 학교 체육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1960년대 체육 진흥 운동 본격화를 통해서 체육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대중 스포츠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특정 단체나 정권이 스포츠 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학교 스포츠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부터 한국 스포츠의 대변혁이 시작되어 체력장 제도를 비롯한 본격적인 학교 체육 진흥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자, 체력장 제도는 1971년도부터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73년부터 대학 입시에 체육장 평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시행 종목에는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 매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던지기가 있었습니다. 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로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코리아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게 되었습니다. 제5회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제14회 런던 올림픽 경기대회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들고 참가하는 첫 번째 대회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1948년이고요. 1952년 헬싱키 올림픽 경기대회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회 마닐라 아시안 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겠고요. 21회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레슬링 종목의 양정모 선수가 첫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과 84년 올림픽에서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한국은 처음으로 제10회 아시안 경기대회 1986년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처음으로 제4회 동계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였고요. 또한 23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를 평창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기억이 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자, 올림픽 경기대회는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가 활약한 대회들과 그리고 그 대회들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 대회 때 이때는 일제강점기 시대죠. 이때 당시에 일장기를 달고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을 하게 되었고요.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폐간이 되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올림픽이기도 하였습니다.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서는 광복 이후 최초로 태극기를 단 선수단이 파견되기도 하였고요. 같은 해 런던 하계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참가하게 되었고요. 역도의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중이었지만 참여하게 되었고, 같은 해 오슬로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가 선수단이 참가하지 못한 유일한 올림픽 경기대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1976년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에서는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84년 LA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이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고요. 서양순이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었습니다. 자, 이어서 88 서울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런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였고요.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광복 후 최초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황영주 선수죠. 그래서 우리가 1936년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굉장히 일장기를 달고 아쉬웠던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대회입니다. 같은 해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대회에서는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김기훈 선수가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고요. 시드니 하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는 최초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입장을 하기도 하였고, 태권도가 하계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정식 종목이 된 최초의 대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대회에서는 남북한 공동 입장이 성사가 되었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최초의 동계올림픽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는 남북 통일 축구대회가 열렸고요. 91년에는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선수권대회에서 그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는 영화화되기도 했죠. 영화 코리아로 나타나기도 했고,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단일팀을 만들어서 조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계 8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999년에 남북통일 농구대회, 노동자 축구대회, 그리고 2000년에 남북통일 탁구대회가 열렸고 27회 시드니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공동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태권도 시범 경기가 열렸고 2003년에는 제주도 민족통일평화축전, 그리고 2004년 제28회 아테네 올림픽 경기대회에 공동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공동 입장을 하였고요.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체육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 정권기마다 스포츠가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제14회 런던 올림픽 경기대회에 출전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체육회가 본격적으로 대한체육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함기용, 손길륜, 최윤실 선수가 세계 1, 2, 3회를 모두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한국전쟁으로서 제1회 아시아 경기대회와 제31회 전국체육대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정권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스포츠 발달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61년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을 채택을 했고 이러한 슬로건 아래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1961년 국민건강체조를 개정하였고요. 국민체육진흥법을 62년에 공포했고 같은 해 체육의 날 제정, 체육주간 제정 등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공표가 63년에 이루어졌고요. 66년에는 태릉선수촌 완공과 대한체육회 개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68년에는 정부의 체육조직을 일원화 방침을 공표를 했고요.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학교체육회 등 3개 단체를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로 통합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력장 제도를 실시했고 메달리스트의 종신연금을 계획을 확정하여 우수선수, 병역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동기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를 설립했고 사회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1976년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노태우 정권에서는 제6공화국 시기로서 서울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요.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설립하였으며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생활체육진흥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제 그 업적을 갖고 있는 정권이 바로 노태우 정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마지막으로 한국 체육사 전반적인 내용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체육사는 내가 역사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좀 역사를 내가 어릴 때 좀 재밌게 공부를 했었다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선택을 하고 조금만 공부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고득점을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